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화합물에 대한 EAS 반응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때 이제 묘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폴리사이클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폴리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뭐가 많다 이런 얘기고요. 사이클릭은 고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EAS는 그 아로마틱 화합물에 대한 건데 이 아로마틱 화합물에 고리가 여러 개인 화합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EAS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시작을 하겠어요. 자, 나프탈렌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보시다시피 탄소가 그 몇 개로 이루어져 있죠? 6개, 7, 8, 9, 10.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입니까? 보시다시피 8개. 그래서 이쪽도 벤진 유닛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쪽도 벤진 유닛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 그 이렇게 마치 벤진골이 두 개가 융합되어 있는 듯한 이런 루이스 구조를 보이는 그걸 바로 나프탈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나프탈렌에 대해서는 요 탄소들의 위치 관계가 있죠. 그 위치 관계가 이제 좀 재밌는데 아유팩에서 이 탄소들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탄소를 1번 탄소로 정합니다. 그 다음을 2번, 3번, 4번. 그 다음 요 자리를 5번, 6번, 7번, 8번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두 자리 있죠. 이 자리는 1, 2, 3, 4, 5, 6, 7, 8 번호 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부여가 되고 그 다음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각각 묘하게 부여가 되는데 4번 탄소에 가까운 이 자리는 4A라고 표현하고 8번 탄소에 가까운 이 자리는 8A라고 표현합니다. 좀 묘한 표현이죠. 즉 탄소는 탄소지만 얘도 탄소가 탄소지만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는 자리 탄소에만 1, 2, 3, 4, 5, 6, 7, 8의 넘버링을 하는 거고 이 4A와 8A 자리는 보시다시피 탄소는 맞지만 수소가 따로 붙어 있지가 않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4A와 8A 자리는 더 이상 그 아로마틱한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1, 2, 3, 4, 5, 6, 7, 8 그런 넘버링이 아닌 좀 다른 식의 넘버링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아로마틱한 이 나프탈렌에서 탄소의 위치를 표현할 때 1, 2, 3, 4, 5, 6, 7, 8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묘하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리에서 요 1번, 4번, 5번, 그리고 8번 요 네 자리는 기하학적으로 동등하죠. 왜 기하학적으로 동등하냐면 이 녀석을 회전 대칭 조작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휙 뒤집으면 얘를 1이 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휙 뒤집으면 1번을 8번으로 보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회전 대칭 조작을 통해서 1, 4, 5, 8은 기하학적으로 동등한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탈렌을 표현을 할 때 이 1, 4, 5, 8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자리를 알파 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리들이 있겠죠. 바로 2, 3, 6, 7. 이 자리들도 나름 자기들끼리 동등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전 대칭 조작을 통해서 2, 3, 6, 7은 서로 동등하게 뭐냐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알파 자리라고 했듯 여기에 있는 이 2, 3, 6, 7은 무슨 자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바로 알파 다음에 베타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1, 2, 3, 4, 5, 6, 7, 8의 넘버링과 알파, 베타 자리라고 하는 이런 위치 표현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나프탈렌의 반응성 설명을 할 때 이 넘버링, 그 다음에 알파 표현, 베타 표현 요런 어떤 표현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요렇게 이 뭐냐면 나프탈렌을 표현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이 나프탈렌은 조금 독특한 그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탈렌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벤진굴이 두 개가 융합된 것처럼 그리면 되는데 재밌는 건 이 루이스 구조는 공명 구조가 나타납니다. 공명 구조가 몇 가지가 나타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총 세 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나프탈렌의 세 가지 루이스 구조를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프탈렌의 세 가지 루이스 구조입니다. 이게 의외로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프탈렌은 세 가지 공명 구조가 나타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 가지 공명 구조를 처음 초보가 그리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명 구조를 이렇게 세 가지 그릴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실 때 이 4A하고 8A 자리가 이중결합일 수 있고 단일결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 묘하게도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명구조 속에서 혹은 뭐 실제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프탈렌은 화학 결합력이 조금 더 강한 탄소-탄소 결합이 따로 있습니다. 혹은 결합력이 강한 만큼 결합 길이가 짧은 탄소-탄소 결합이 있습니다. 이 고리 구조 내에서 어디가 그럴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바로 평균 결합 차수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편의상 이 세 개의 공명 구조가 동등한 확률로 나타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녀석이 나타날 확률 33%, 얘도 33%, 이것도 33%씩 이 세 개가 동등한 어떤 확률로 나타난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정확하게 동등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루이스 구조하고 이 루이스 구조는 보시다시피 회전 대칭 조작으로 일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 근사적 계산을 위해서 이 세 개가 비슷한 확률로 존재한다고 쳐봅시다. 이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화학결합 보이세요? 요 화학결합 혹은 이 화학결합, 이 화학결합이 공명구조를 통해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은 단일결합, 또 한 번은 단일결합, 한 번은 이중결합으로 나타나죠. 그럼 이 파란색 결합에 대해서 뭐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평균 결합 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균 결합 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얘 각각에 나타날 확률에다가 그때 단일결합이나 이중결합이냐를 고려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동등한 확률로 한 번은 단일결합, 한 번은 단일결합, 한 번은 이중결합이 되죠. 지금 표시한 이 자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결합 차수를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표시한 이 결합은 어떻게 된다?
3분의 4차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다른 결합들도 분석을 하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바로 여기, 여기, 여기가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놈의 평균 결합차 수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3분의 1의 확률로 한 번은 이중결합, 또 한 번도 이중결합, 단일결합이니까 그걸 단순히 산술평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탄소 결합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 바로 이쪽 결합의 결합차 수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벤진은 특별히 이쪽 결합이 나타나는 탄소 결합 중에서 가장 결합 길이가 짧아집니다.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만큼 이 탄소 결합이 결합력이 강해집니다. 놀라웠게도 이 나프탈렌은 마치 벤진골이 두 개가 융합된 것처럼 보여서 다 뭐 아로마틱에서 다 동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니란 얘기예요. 특별히 이쪽 결합력이 더 강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결합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벤진하고 좀 다른 기하학적 구조가 나타나거든요. 앞서 설명했듯이 벤진은 보시다시피 모든 탄소 결합이 동등합니다. 그래서 공명 구조가 완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단일 결합, 이중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모든 탄소 결합의 결합 차수가 같으면서 결합 길이, 결합력 등이 완전하게 똑같다고 했었죠. 그것이 벤진이라고 할 때 묘하게도 이 나프탈렌은 그걸 두 개 엮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더 강한 결합과 그렇지 않은 결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프탈렌에 아주 묘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을 이렇게 문제 같은 데서 물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분석한다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우선 필기부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프탈렌에서 여하튼 무엇에 대한 반응 설명을 하겠습니까? 바로 EAS요. 전체적인 이제 반응 챕터 제목이 EAS니까 여기서도 벤진에서처럼 그 EAS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게 바로 요 조건. 자, 이 조건이 뭡니까? 바로 나이트레이션이죠. 그래서 질산에다가 황산을 섞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다가 NO2가 치환 반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프탈렌에 반응을 하게 되면 묘하게도 요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바로 알파 자리죠. 보이세요? 그래서 나프탈렌이 이런 식으로 나이트레이션. 근데 꼭 나이트레이션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EAS에 대해서 나프탈렌이 반응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알파 치환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알파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위치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알파 자리가 여기도 알파 자리고 여기도 다 알파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트레이션이 여기 어디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기하학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간다고 할 때는 이렇게 단일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했어요? 베타 자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나프탈렌의 EAS 혹은 나이트레이션을 시키게 되면 어느 자리로 들어간다? 알파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왜 알파 자리로 들어간지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봐야 되겠어요? 미케니즘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케니즘 설명을 할 때 상당히 독특한 설명 방법을 쓰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반응에서 나타나는 알파 치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알파로 들어가는 게 이게 메이저란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주생성물이란 얘기인데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베타로 들어가거나. 왜냐하면 기하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프탈렌은 알파 아닌 베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알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베타로 들어가거나인데 알파가 메이저가 된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파로 치환됐을 때 뭐가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고 베타로 들어갔을 때 좀 덜 좋다거나 좀 불리하다 이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알파 치환으로 이 뭐냐면 메이저가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베타 치환이 되는 경우
구조적으로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으로 나중에는 알파 치환이 됐을 때 역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일렉트로 파일이 베타 자리에 붙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미케니즘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루하겠지만 요거 한 번은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에 남고 이걸 응용해서 다른 방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위기화 공부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필사지요. 필사를 해서 내용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위기화학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를 계속 시키는 이유가 필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필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일렉트로 파일이 보시다시피 나프탈렌에 적분을 합니다. 어쨌거나 일렉트로 파일은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프탈렌에 있는 전자쌍을 받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렉트로 파일의 전자가 여기에 있는 나프탈렌의 이 비공허 전자가 파이 결합 전자가 일렉트로 파일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파이 결합 전자가 일렉트로 파일이랑 이런 식으로 짠짠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이 자리가 이중 결합이었잖아. 그럼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일렉트로 파일한테 제공이 됐기 때문에 파이 결합이 없어지고 이 자리가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는 수밖에 없지. 이건 공식이죠. 무슨 공식이에요? 바로 일렉트로 파일이 이중 결합에 결합하면 그 옆자리가 플러스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탄소 양이온이 나타났을 때 이게 이 중간체에서 뭐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바로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중간체에 의한 공명안정화, 자,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느냐? 요렇게. 자, 파이 결합 전자가 여기도 있죠? 이게 이쪽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중 결합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네요. 그럼 이 탄소 양이온이 어디 생깁니까? 바로 여기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 양이온이 이게 이리 오면서 이 자리가 탄소 양이온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탄소 양이온을 중심으로 옆에 있던 이 파이 결합 전자가 또 전자를 이리 제공하면서 이중 결합이 이렇게 다시 또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탄소 양이온은
1이 오겠죠. 자, 여러분 이걸로 끝났을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이 파이 결합 전자가 1이 이동을 하면서 이 자리가 탄소의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렉트로 파일이 파이 결합 전자를 받아들여 중간체가 만들어졌을 때 보시다시피 공명 구조가 총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간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우, 중간체의 공명 안정화 구조가 상당히 다양하죠. 이때 이 중간체의 공명 안정화 구조가 5개라는 걸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다 그려보지 않아도 실제로 이 경우의 수가 5가지라는 걸 금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다음 원리죠. 자, 탄소의 양이온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면 탄소의 양이온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을 만나서 바로 인접해서 탄소의 양이온이 있으면, 자, 이 자리를 1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이 자리를, 이중결합이 있는 자리를 2, 3번 자리라고 했을 때 1번에 있던 양이온이 2, 3번의 이중결합을 이용해서 몇 번으로 이동한다? 3번으로 이동한다. 이 원리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중결합을 이용해 그 다음 자리로 움직여 나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탄소 양이 나타나면 그 다음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분명히 이 자리가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거란 얘기지. 그런데 이 자리가 탄소 양이온이 되면 그 다음을 이룰 수 있는 이중결합 옆에 또 있어.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델타 플러스인 중간체가 공명 안정화 구조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탄소 양이온이면 이중결합이 있을 때 또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형식전화가 플러스인 공명 구조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서 그 다음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컨주게이션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형식전화가 1 플러스가 나타났던 게 이중결합을 이용해서 그 다음 자리인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번만 그려보면 되고 더 이상 안 그려봐도 된다고 한 게, 이렇게 한 번 그려서 익숙해지면 바로 양이온 중간체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자리에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는 중간체가 공명 안정화되면서 나타난다. 즉 이것을 포함하여 최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공명 구조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다 그려보지 않고서도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그 다음 원리를 기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편리하고.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원리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프탈렌의 베타 치환, 이 자리 들어가서 이 자리가 지금 베타라는 거 아시겠죠? 베타. 그 자리에 지금 일렉트로 파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타 자리에 들어갔을 때 공명구조 5개가 그려진 걸 그린 건데, 이때 이 베타 자리에 들어간 게 그래서 결국 좋은 거란 얘기야, 안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게 안 좋은 거란 얘기거든. 잘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 이게 열심히 그렸지만 결국 그래서 이게 별로라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짜자자잔. 요겁니다. 요거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벤즈노이드라고 합니다. 벤즈노이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영어 단어에서 끝 어미가 오이드 이렇게 붙는 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왜 그 무슨 뭐 SF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 중에 안드로이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이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유사체란 뜻이에요. 비슷한 놈. 그래서 아마 그 정의를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로봇 같은 걸 만드는데 사람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로봇을 안드로이드라고 하죠. 맞을 거야 아마.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진 로봇을 휴머노이드 맞지? 그래서 하여튼 무슨 오이드라고 붙는 게 그 앞에 있는 녀석이랑 구조적으로 생김이 비슷할 때 이렇게 오이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고 공명 구조가 나타나긴 하지만 요것만 딱 떼놓고 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치면 뭐랑 똑같이 생겼어요? 벤진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부분을 벤지노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공명 안정화 구조에서.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벤지노이드가요. 다른 데서는 안 나타난다? 봐요. 여기 있어요? 없죠. 없죠? 없죠? 없죠. 딱 육각고리의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으로 나타나는 요런 부분, 요걸 벤지노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벤지노이드가 사실 나타날수록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바로 벤지노이드가 나타날수록 공명 구조나 혹은 구조적으로 더 안정하다라는 설명 방법을 화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벤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로마틱한 화합물의 대명사고 아로마티시티는 유기화합물 구조적 안정성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벤지노이드라고 하는 녀석이 실제로 나타나면 좋다, 안정하다 라는 말을 설명을 하기 위해 이런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알아둘 건 나프탈렌의 경우 EAS 반응을 했을 때 나타나는 중간체에 대해 우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공명 구조를 찾아서 그릴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아하, 벤지노이드가 나타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타치환의 경우를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직 이 베타치환이 그래서 더 좋은 거냐, 그래서 더 나쁜 거냐는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설명은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 방법을 알파 치환에도 적용을 해서 베타 치환과 알파 치환의 차이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선은 베타 치환의 경우 보시다시피 5개의 공명 구조가 나타나고 벤지노이드가 하나가 나타났다. 지금 한 번 나타났죠? 그것만 우선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설명을 이제 어디로 옮겨가야 되겠어요? 바로 베타 치환 아니라 과연 좋다고 하는 저 알파 치환으로 옮겨가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냐? 자, 필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화이트보드는 지우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불러다가 좀 지우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거 내가 찍는 이거 수업도 잘 안 들어가지고 아휴 참 수업 좀 차근차근 잘 들어봐요. 시험 잘 봐야지. 아이고.
자, 지루하겠지만 필기 꼭 한 번에 해봐야 됩니다. 요게 한 번 배워도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계속 필기를 해서 익숙하게 개념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도 유기화학 실력을 확 높이는 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근차근 필기를 하는 이유가 차근차근 남이 해놓은 필기를 따라해 놓은 게 따라서 훈련을 해보는 게 유기화학 공부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내 제자들 중에 그래서 유기화학 성적이 오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필기를 따라서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알파치원의 경우 이 중간체의 공명 안정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린의 파이결합 전자가 일렉트로파일에 전자 제공을 합니다. 그게 지금 사실 이 나이트레이션에서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복심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나이트레이션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은 바로 이 녀석이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나이트로늄 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질소가 형식전환과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 녀석 쪽으로 이 나프탈렌의 파이결합 전자가 제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을 그냥 이제 E 플러스라고 지금 표시를 한 거지. 여하튼 뭐 이런 거건 붙었어. 근데 아까는 베타 자리 치원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어디에 알파 자리에 저 일렉트로파일이 붙었다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요 이중결합의 파이결합 전자가 일렉트로파일한테 요렇게 전자 제공을 하고 일렉트로파일이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원래 어디가 이중결합이었어요? 여기가 이중결합이었잖아. 이중결합이었는데 이중결합이 없어지고 일렉트로파일이 붙으면 항상 어디가 플러스예요? 바로 그 옆자리 여기가 형식전화가 플러스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아까 같은 원리로 이 플러스가 이중결합이 있네. 이중결합을 이용하면 공명구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다음 자리 여기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 자리 그럼 여기서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 자리 이렇게 공명구조가 지금 당연히 총 몇 가지가 나타나겠습니까? 5가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그 다음 요 자리죠? 그 다음 이 자리죠? 그 다음 요 자리, 그 다음 요 자리죠. 여기만 형식 전화가 플러스인 공명구조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공명구조는 요런 자리들에서는 플러스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 그려보긴 했지만 한번 그려서 이 개념이 익숙해지면 그리지 않아도 총 경우의 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그 다음 원리를 이용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무슨 개념을 하나 또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까 베타 치원할 때 화학자들이 새롭게 만든 개념이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벤즈노이드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요 5개에서 보시다시피 요거 바로 요거 이 뭐예요? 으아 벤즈노이드. 자, 이런 곳에서는 벤즈노이드가 안 나타나죠. 물론 이런 것도 이제 공명 안정하겠지만 벤즈노이드는 여기하고 이
두 군데서 나타나네요. 몇 군데? 두 개. 아까 베타치와는 벤지노이드 몇 개? 한 개. 지금 알파치와는 벤지노이드 몇 개? 두 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명구조가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타나긴 하지만 거기서 가장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게 누구다? 바로 이 벤지노이드인데 베타치와는 벤지노이드가 한 개인데 알파치와는 벤지노이드가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나프탈렌에 대해서. 그러면 알파치원과 베타치원 중 지금 누가 중간체가 더 안정한 거예요? 바로 이 알파가 중간체가 더 안정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타치원에서는 벤지노이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알파치원의 경우 벤지노이드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그 덕에 알파치원에서 중간체가 더 안정하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체가 더 안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죠.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반응 속도는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는구나. 이런 설명을 뭐라고 해요? 바로 헤이몬드 포스출레이트라고 하죠. 어떤 반응의 중간체가 안정할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주생성물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치원의 중간체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치원 중간체가 나타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등장해야 돼요? 어쨌건 염기니까, 아니 어쨌건 EAS니까 무조건 또 EAS에서는 이게 뭐 나프탈렌이건 아니건 뭐 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염기는 누굴 제거하죠? 항상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한 탄소의 수소를 제거하는 게 염기죠. EAS에서는 철칙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일렉트로파일이 결합한 탄소의 수소를 염기가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파치원에서는 바로 알파 자리에 붙은 수소, 바로 이 수소죠. 얘를 염기가 제거하고 그 수소가 전자를 내어놓아 아로마티시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생성물의 구조가 요 수소가 이리 왔죠. 염기가 파란색 전자를 제공했죠. 그리고 이 수소가 내어놓은 녹색 전자가 이리 와서 다시 아로마티시티가 회복된 나프탈렌 구조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수소하고 일렉트로파일 사이에 이런 식의 알파 자리 치환이 일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요 알파 치환 생성물이 메이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따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알파 생성물은 보시다시피 연력학적 생성물일까요? 아니면 속도론적 생성물일까요? 바로 이 메이저 알파 치환 생성물은 키네틱 프로덕트인 거죠. 우리말 번역은 속도론적 생성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딜셀더 반응을 할 때 실험적 제어라는 테크닉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속도론적 생성물, 연력학적 생성물 이런 거요. 자, 속도론적 생성물은 어떻게 메이저가 되는 게 속도론적 생성물이에요. 바로 반응 속도가 빨라서 주생성물이가 되는 그거를 속도론적 생성물이라고 했죠. 반대로 연력학적 생성물은 뭐냐면요. 그냥 구조적으로 그게 다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가 되면 그걸 연력학적 생성물이라고 한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주어져 있는 이 나프탈렌에서 메이저를 설명하는 방식이 알파치환과 베타치환을 구분을 할 때 무슨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중간체가 더 안정하다 말다를 설명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벤지노이드가 하나냐 두 개냐를 통해서. 그러면 어쨌건 중간체가 더 안정한 게 상대적으로 있을 거고, 그럼 그 덕에 활성화 에너지가 줄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때 이제 또 등장하는 게 헤이먼 가설이죠. 그래서 이 EAS에서 반응 속도가 빨라서 주생성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반응의 메이저는 속도론적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EAS에서 우리가 맨 처음 뭐 얘기했던 EAS에서 특히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치환기 효과, 뭐 예를 들면 뭐 스트롱리 디액티베이팅 메타 디렉터나 뭐 위클리 액티베이팅 올소 파라 디렉터, 그 다음에 스트롱리 액티베이팅 올소 파라 디렉터, 위클리 액티베이팅 올소 파라 디렉터 등등의 치환기 효과를 할 때도 치환기들이 붙어서 중간체를 안정화한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어요. 즉 EAS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중간체의 안정성을 토대로 생성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EAS 반응 전체가 모두가 다 키네틱 프로덕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EAS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연력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안정한 게 아니라 속도론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생성되는 생성물이 주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나프탈렌에 대한 어떤 EAS 반응을 설명하는 과정인데, 뭐 알파치환 이유는 벤지노이드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중간체 안정성, 바로 그것이 속도론적 생성물이다 라는 이 사실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나프탈렌의 EAS에서 좀 쇼킹하다고 할까요? 독특하다고 할까요? 뭐 하여튼 희한한 반응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될 거지? 또 좀 희한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다기보다는 좀 이 나프탈렌의 EAS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또 그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 자, 칠판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서 쓰시고 지워요. 자, 필기 잘 하시고 있죠? 그래서 내가 좀 빠르게 지운다고 하더라도 그거 강의 멈추고 필기를 꼭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리는 필기를 완전히 완결을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의 여러분들만의 사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뭐 이공계 가겠죠. 그리고 뭐 유기화학 강의를 수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단언컨대 대학에서 유기화학 수업 수강하실 때 제가 해드린 얘기가 정말 중요하게 다가올 거예요. 대학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수업 잘 들어 놓으시면, 그리고 필기를 통해서 자료를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셔서 유기화학 1이나 2 들으시잖아요. 그럼 바로 A 나와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학교 내신 때문에 듣는 거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뭐 혹은 지금의 내신을 위해서라도 꼭
필기를 정리해서 나만의 자료로 반드시 남겨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리할 거예요. 자, 이것도 빨리 필기 후딱후딱 하세요. 자, 필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반응은 나프탈렌의 아니, 가만히 있어 보자. 넘버링이 어떻게 돼 있어? 이게 5구나. 번호 바꿀게요. 그 다음 설명드릴 나프탈렌의 중요한 반응성은 바로 술포네이션입니다. 뭐를 붙이는 테크닉이죠? 이렇게 술포닉 애시드 작용기를 붙이는 테크닉이 바로 술포네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자, 뭐하고 뭐를 섞어주면 되죠? 바로 이제 벤진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SO3 기체에 황산을 섞어가지고 좀 이제 반응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술포네이션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요 나프탈렌에는 이런 식의 알파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베타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건 알파 치환이 어떤 거냐라고 경우의 수를 한번 그려본 거고요. 베타 치환이 어떤 거냐 하고 지금 경우의 수를 그려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술포네이션 해서 알파 치환이다, 베타 치환이다 이렇게 지금 그려본 겁니다. 자, 근데 앞서 뭐 EAS라고 하는 건 항상 나프탈렌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바로 키네틱 프로덕트인 알파 치환이 주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EAS에서 키네틱 프로덕트는 뭐 나프탈렌뿐 아니라 모든 EAS가 다 그냥 키네틱 프로덕트가 주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나프탈렌도 예외, 나프탈렌도 뭐 마찬가지여서 알파 치환이 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술포네이션, 물론 이 술포네이션도 EAS죠. 왜냐하면 술포닐 작용기의 이 강력한 일렉트로파일로부터 반응이 유도되는 거니까 이것도 EAS인데, 놀랍게도 이 술포네이션의 나프탈렌에 대한 EAS에서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건데 이게 예외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녀석의 묘한 반응성에서부터는 원리적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둘 중에 누가 메이저일까요?
나프탈렌의 EAS에서는 알파 치환이 항상 우세하고 메이저가 된다고 했지만 지금 이 결과는 상당히 재밌네요. 보시다시피 온도 조건에 따라서 메이저 마이너가 달리 나타납니다. 자, 보시다시피 요거 자, 이 온도 조건에서는 누가 메이저입니까? 오호, 알파 치환이 메이저네요. 요 온도 조건에서는 누가 메이저입니까? 오! 베타 치환이 메이저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우선 알파 치환으로 들어가면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벤지노이드가 많아져서 바로 어쨌건 중간체가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중간체가 안정화되는 이 91%의 메이저가 그냥 항상 뭐라고요? 키네틱 프로덕트예요. 속도론적 생성물이야. 그걸 아까 지금 알파치환, 베타치환 구분해서 막 그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왜 온도 조건이 이렇게 될 때는 얘가 아니라 얘가 메이저가 되느냐. 바로 술포네이션에서 나타나는 묘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를 1번 탄소 자리라고 할 때 1, 2, 3, 4, 5, 6, 7, 8 이 자리가 8번 탄소 자리인데 여기에도 여전히 누가 붙어 있습니까? 누가 붙어 있냐면 바로 수소가 붙어 있죠. 근데 놀라웠게도 여기에 술포네이션이 되면 이 술포닐 작용기의 크기가 상당히 커요. 상당히 커서 바로 8번에 있는 수소랑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입체 저항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파 치환이 되는 건 중간체가 안정화되고 반응 속도가 빠른 거긴 하지만 바로 알파 치환이 됐을 경우, 특별히 술포네이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EAS는 그게 이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EAS가 된 결과는 이 자리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은데 술포닐 작용기가 붙었을 때만 입체 저항이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 이거 자체가 등치가 커서. 그래서 이 알파 치환이 속도론적으로는 안정하지만 보시다시피 구조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베타 치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베타 치환으로 들어가면 이 각도상의 문제 때문에 이 수소하고 술포닐 작용기 사이에 입체 저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은 어떻게 된다? 베타 치환은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어떻게 돼? 구조적으로 더 안정한 녀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즉 얘는 중간체가 안정화되고 반응 속도가 빨라서 메이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그냥 구조적으로 쟤보다 그냥 더 안정한 거예요. 더 안정한 화합물을 뭐라고 해요? 그걸 thermodynamic product, 바로 우리말로는 연력학적 생성물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 나프탈렌의 술포네이션에서는 이렇게 키네틱 프로덕트하고 더모다이내믹 프로덕트가 구분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잘 안 그래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이 치환된 그 일렉트로파일의 사이즈가 별로 안 커서 그게 속도론적이거나 연력학적이거나 구조적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이게 미미한데 이 술포네이션에서만 이게 등치가 커서 구조적으로 불안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온도에 따라 메이저가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80도와 160도를 상대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얘는 저온 조건이다. 그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고온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 얘가 저온이고 얘가 고온이고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실험 제어라고 했죠. 딜셀더 반응에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딜셀더 반응에서 엔도 프로덕트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딜셀더 반응을 참고하시고요. 어쨌거나 저온 조건으로 유지해서 키네틱 프로덕트가 메이저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실험적 테크닉을 뭐라고 했어요? 요걸 키네틱 컨트롤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바로 속도론적 제어. 그 다음 고온 조건에서 온도를 오래 유지를 하면 연력학적으로 더 안정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걸 실험적 테크닉으로 뭐라고 했어요? 바로 더모 다이내믹 컨트롤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우리말 번역은 연력학적 제어, 얘는 속도론적 제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온으로 유지하면 키네틱 프로덕트가 메이저가 되고 상대적으로 고온으로 오래 유지하면 연력학적 생성물이 주로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런 것이 다른 EAS에서는 되느냐?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나이트레이션을 건다, 아니면은 뭐 할로지네이션을 건다, 혹은 프리델 크래프트를 건다 라고 하면 그냥 알파에서 붙는 걸로 끝나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런데 왜 술포네이션만 이게 되느냐? 첫 번째, 이 작용기가 큰 것도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이게 EAS 중 거의 유일하게 이 술포네이션이 뭐하다고 했어요? 가역적이라고 했었죠. 바로 술포네이션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붙었다가 항상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EAS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했죠. 바로 술포네이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술포네이션 챕터에서 내가 아주 강하게 설명했어요. 왜 가역적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얘가 기체여서. 그래서 기체가 붙고 열을 가하면 기체가 다시 떨어져 나오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술포네이션은 재밌게도 부산물이 없다고 했죠. 부산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기체 입장에서 붙었다 떨어졌다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EAS는 거의 실용적으로 비가역적이야. 한번 반응 가면 끝나는 건데 이 술포네이션만 묘하게도 가역적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저온 조건에서 열이 가해져요. 그러면 어쨌거나 속도론적으로 너가 중간체가 더 안정한, 그래서 벤즈노이드가 더 많은 알파치환 쪽으로 어쨌건 먼저 들어가겠죠.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고온으로 유지하게 되면 어쨌건 뭐 반응 속도가 빠른 건 알파치환이니까 알파로 들어갔다가, 근데 고온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지를 하면 온도가 주변이 충분하니까 다른 여타 반응들의 활성화 에너지를 넘을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파 체온으로 처음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있을란가 했더니 고온 조건이라 이 SO3가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온 조건에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를 평형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낮은 확률로 이미 온도가 충분히 고온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을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반판을 삼아가지고 SO3 기체가 알파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바로 베타 치환 쪽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베타 치환 쪽으로 한번 딱 넘어가 버리면 구조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역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안정하니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더욱 커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온으로 유지를 하면 얘가 알파로 왔다 갔다 하다가 베타로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래 내버려 두면 반응 시간이 짧을 때는 이 녀석이 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고온, 그리고 동시에 고온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얘를 오래 내버려 둬야 돼. 오래 내버려 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얘가 이렇게 베타 치환으로 전부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네틱 프로덕트와 더모다이나믹 프로덕트를 각각 메이저로 만들 수 있는 실험적 제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EAS에서와는 아주 다른 독특한 현상입니다. 우선 가역적인 반응이 또 없고요. 그 다음에 기질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속도론적 생성물과 연력학적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도 EAS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한번 언급이 되는 수도 있지만 뭐 언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실험적 제어 테크닉 그런 것들을 연습해보는 상당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반응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